그러면 먼저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뉴스들 한번 정리해 봅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원래 있잖아요. 그 부정문자는 명성을 얻고 긍정문자는 돈을 얻는다. 지금 명성을 얻으신 쪽분. 제가 명성을 얻었어요? 내가? 위대한 쇼맨. 위대한 쇼맨. 와, 참 힘드네. 아니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갈 일인가? 그러니까 이게 상승 고점 맞추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꾸물꾸물 올라가가지고 이러다 제가 지쳐갖고 진짜 의견을 꺾고서 그때 매수하기 시작하면은 그때가 고점이라는 또 속설도 있는데 네. 그 공포를 또 이겨내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47%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87%, S&P 500은 0.77% 상승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장에서 특별히 나쁠 게 없어요.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뭐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닌데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시즌 3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좀 그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연중 종전 고점을 또 경신을 했었고 뭐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도대체 왜 이렇게 좋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프로님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저기서 전쟁하고 있죠. 뭐 이렇게 뭐 맨날 그 관세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되게 심화되고 있죠. 이거 보셨나요? 뭐요? 그 중국 그 저 해군이 네. 대만 둘러싼 거. 대만 저렇게 둘러쌌어요? 뭐예요, 저게? 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대만 저렇게? 주변에서 군사 훈련. 예. 네. 와, 이게 참 대만 독립 성향의 그 라이칭더 총통 취임 이후에 군사훈련도 시작한 지 이제 5개월 만이거든요. 네. 이게 라이 총통이 아무래도 양국론 연설 뭐 이런 거 좀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좀 훈련 좀 해보자 그러고서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아예 이렇게 그냥 둘러싸버리는 훈련이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전 세계 반도체의 TSMC 점유율이 더 높아져서 거의 80%가 만들어지는 지역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지정학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좀 뭐 관세 문제랑 이런 문제가 다 불안한 상황인데 그 미국은 이게 뭐 유동성의 힘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혁신적인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좀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이제 곁다리로 조금 이제 수출이 좀 좋긴 한데 내수에서는 좀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는 난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분명 이제 뭔가 이렇게 좋은 건 없어 보이는데 시장은 계속 가다 보니까 투자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근데 오히려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금리 떨어지면은 은행주 안 좋고 뭐 바이오주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어쩌면 좀 쉽게 생각하시는 건데 또 맞기도 합니다. 요새 또 바이오주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바이오주는 뭐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오른 데는 뭐 100% 이상 오른 종목들이 수두룩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의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거들떠도 안 보는 은행주는 올해 들어서 얼마나 올랐나를 좀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KB금융이 올해 들어서 81%가 올랐습니다. 81%? 많이 올랐군요. 금융주도 그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은행주 완전 바보라고 막 다 놀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신한지주가 47%, 이건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이름이 잘렸네. 하나금융지주가 49%, 우리금융지주가 28%가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좋진 않아요. 그 NIM이라 그래갖고 순이자 마진이 좀 내려가는 경향을 좀 보이는데 아직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시중금리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3분기 실적이 좀 괜찮다고 보는 거고 밸류업에 대한 그 기대치가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밸류업에서 은행주가 굉장히 유리한 이유는 은행주는 일단 지배주주가 없기 때문에 그 CEO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지주 회장들이 주주 눈치를 엄청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지주 회장이 눈치 봐야 되는 게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금융당국이고 하나는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자기의 연임을 결정해 주는 게 있고 그
그 금융당국은 알게 모르게 자기의 좀 위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금융지주의 뭐 임종용 회장 이번에 국감 끌려가가지고 바로 네. 첫 번째 질문이 사퇴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네, 민간 기업의 그것도 전 회장의 네. 불법 대출이었는 부당 대출이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위협을 좀 받다 보니까 그런데 또 돈은 또 엄청 많이 법니다 은행이 왜 많이 버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근데 많이 버는데 금융당국에서 배당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네.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서 인기를 끌고 싶은 욕망이 계속 부글부글 있는 게 원래 은행주의 기본적인 그 맥락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밸류업을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실적 좋고 돈 많고 그 돈 가지고 배당하면서 주주들한테 또 이제 인정도 받고 네. 그러면서 자기의 입지를 단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주가 이번에 밸류업에서는 제일 좋은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데가 어디냐? 정프로님 왜 이렇게 표정이 까칠하세요? 아니 제 금융주를 좀 안 좋게 늘 보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뭐 80% 50% 이렇게 올랐다고 하니까 아 역시 똥인가? 똥이요? 아니 역시 또 은행은 똥이라고요? 아니 역시 또 정프로는 또 틀렸나? 아. 이 생각을 반성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딱 정프로님 표정에서 네. 그러니까 은행이 너무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한 그 불편한 감정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네네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주주들 배당 파티하는 것도 좀 보기 안 좋지 않은가 뭐 이런 그 나라 걱정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본인 안 사서 그럴 리가 없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 금융주 같은 경우에 좀 이번에 워낙 주가들도 좀 많이 오르고 했었을 때 이 그 아까 배당을 많이 하는 부분들의 어디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냐면은 대부분 국내에서는 잘 반응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주는 그냥 원래 찌질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뭐 밸류업 좀 한다 그래서 뭐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은 다른 나라 절반만 해라. 네. 딴 나라보다 너무 현격하게 못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 배당 성향이라든지 총 주주 환원율을 다른 나라에 근접한 수준으로라도 개선을 한다 그러면은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은 외국인들은 전 세계 금융주를 똑같은 톤에다 놓고서 여기서 뭐가 더 나을 거냐를 가지고 비중 조절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당장 망할 일도 없는 데다가 뭐 이렇게 주가 수준이 높은 것도 PBR이나 뭐 이런 거 측면에서 주가 높은 것도 아닌데 배당을 많이 줘.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좀 외국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주를 많이 샀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외국인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예.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거 팔면서 네. 그러면서 또 한국 주식을 뭘 살까라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은행주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그래요? 그래서 워낙 다른 나라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었고 한국에 투자하려고 그래도 이제 수출이라든지 이런 전방 산업이 좀 약할 때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고 주주 환원을 높이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미국의 그 JP모건을 비롯해서 지금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좀 실적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네. 은행주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은행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면은 그 외국인은 한국에 있는 은행주도 같이 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은행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좀 은행이나 금융회사는 좀 어떻게 되나라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은행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은행은 이제 NIM,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이 좀 내려져서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자 지급 비율 같은 그런 재무 건전성 부분에서 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카드라든지 그 캐피탈 같은 여전사라고 부르거든요. 여전사, 네. 여신 전문 금융사. 네. 그러니까 여신 전문 금융사라는 거는 여신만 한다는 거잖아요. 수신이 없잖아요. 네네. 수신은 예금 돈을- 받는 거고 네. 여신은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여기는 그러니까 수신을 하는 대신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채권 발행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여전사는 조금 더 유리하다. 그런 얘기가 이제 원론적으로는 좀 참고 삼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이 와중에 얼마 전에 신한증권 1,300억 물린 거 보셨죠? 네. 네.
그거 보면은 신한증권이면 그래도 신한은행 계열이니까 네. 되게 보수적으로 하지 않을까? 라고들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네. 어제 그 나이스 신용평가에 이혁준 금융평가본부 본부장님이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은행계 금융회사는 과연 보수적인가? 라고 했는데 은행계 금융회사를 이제 신용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부잣집 도련님이 뒷감당을 걱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벌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다. 네. 뭐 실패하면 뭐 엄마 아빠가 해주겠지. 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거고. 막 그런데 이제 은행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 이거 믿고 고위험 사업을 너무 하더라.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고 터지고 뭐 캐피탈도 뭐 터지고 증권도 터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근데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은행의 실적 저하 압력을 받게 되면은 이제 환경이 달라졌으니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신 거고요. 오히려 도와줄 재력과 분모가 없어서 더 절박했던 비은행계 금융회사는 오히려 벤치마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돈 많이 못 벌은, 그러니까 돈을 잘 번 것이, 네. 그러니까 은행계 금융회사들이 돈을 잘 번 것이 과연 실력이었는지 아니면 그 뒷배 믿고 막 찔렀던 건지 그거는 어쩌면 금리 인하 시기에 금융권의 환경이 좀 더 안 좋아졌을 때 진정한 실력자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해왔던 비은행계 금융회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비은행계 금융회사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뭐 진짜 뭐 돈 좀 잘 벌고 뭐 금리 높아가지고 은행 돈 잘 버니까 그거 믿고 그냥 뭐 캐피탈 뭐 여기저기에서 돈 빵빵 쓰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네. 어떤 그 딱 이 변화의 시기의 변곡점에 대한 좀 묵직한 칼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부모님 믿고 막 팡팡 질러봤으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이제 빅테크 세금 관련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그 아무래도 국정감사 시즌이다 보니까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거부하더라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더라. 이게 한국경제신문의 정소랑 기자가 쓴 기획기사인데요. 저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그 세무조사에 불응한 외국계 기업에 국세청이 부과한 과태료 건수가 2건, 액수로 6,600만 원이다. 근데 2019년에 116건이었다. 네. 지난해 2건이다. 왜 이렇게 좀 이상하죠. 줄었어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 액수도 그 전에 21억이었는데 지금 6,600만 원이다.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법원이 하나의 세무조사에는 한 건의 과태료 부과만 인정한다. 라는 판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 세무조사를 이렇게 하는데 자료 제출 요구를 해요. 네. 그랬더니 안 내. 그리고 다음에 또 해. 또 자료 제출 요구를 해. 또 안 내.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무조사를 할 때 내놓으세요 했을 때 계속 안 내면은 이전에 그거를 한 건이 다 과태료를 매겼는데 네. 지금은 그걸 한 건으로밖에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계에서는 그 자료 외국에 있는데요. 없는데요. 안 내면 그만이네요. 안 내면 그만인 과태료 조금만 내면 되니까 네. 한 번만 내면 되니까 그거를 계속적으로 좀 지연을 시키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 그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통 이제 외국의 이제 빅테크라를 비롯해서 좀 한국에 와 있으면 어떤 거라냐면은 세금을 낼 때 네. 우리가 비용을 많이 쓰게 되면 세금을 안 내잖아요. 네. 뭐 이익이 별로 안 납니다. 네, 그래서 네. 세금을 안 내는데 돈을 좀 한국에서 왕창 번 다음에 로열티 내야 되는데요. 그러고서 본사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번 수익이 굉장히 작겠네요. 굉장히 작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배당, 그러니까 돈을 버든 다음에 세금 내고 배당으로 보내면 모르겠는데 네. 이걸 로열티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영업이익에서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국세청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야, 니네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는지 자료 줘라. 네. 그랬더니 그 자료 저희한테 없는데요. 그걸 계속 불응하면 예전에 과태료라도 매기면서 좀 압박을 했는데 그것도 못 하고 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황당하죠. 그러네요. 아니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그럼 왜 봐도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저 외국에 뭐 하나 세워놓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세금 내는 애들만 바보지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계속 자료 제출 요구를 안 했잖아요. 네. 자료 제출에 대한 대응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추계를 해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네. 국세청이. 네. 그럼 추계를 해가지고 세금을 매기게 되면은 법원에 갈 거 아니에요. 네. 법원에 가서 그러면 그때 가서 제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국세청 추계가 틀렸다. 아, 그럼 국세청이 대응할 수도 없게. 그쵸. 그래가지고 6대 로펌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외국인이 국세청의 패소율, 국세청이 질 확률이 79.3%에 달한대요. 그래요. 와, 이거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게 난 더 황당합니다. 그죠. 이 구멍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꼼수를 펼친다는 게 황당하지가 않고 난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나라가 문제다. 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야 어떻게든 돈 벌려고 뭐 뭔 짓이든 안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뭔지 특히 이제 잘못된 짓을 못하게 하는 건 나라 몫이죠.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할 때 이렇게 세게 때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벌하고 이런 게 있어야 이 양반들이 그런 거 못하고 제대로 돈을 내지. 야 그냥 걔네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니? 그건 난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선의의 사람들의 선의에 맡긴다는 거는 특히나 돈과 관련해서 기업들의 선의에 맡기는 건 나는 이건 뭐 불가능의 영역이다. 그거 막는 거는 당연히 나라가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뭐 공감은 하는데 제도가 좀 미비하다고 해서 그걸 다 뽑아먹는 거는 한국에서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7,733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법인세는 107억 원을 냈다고 하고요. 구글 코리아 같은 경우는 네. 3,449억 원의 매출을 내고 법인세는 170억을 냈습니다. 에라이. 근데 사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추계한 거는 구글 코리아가 아까 제가 3,449억 원의 매출을 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실제 매출은 연 12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추산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구글에서 한국 사람들이 쓰는 거 중에 제일 많은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앱마켓입니다. 네. 앱마켓. 앱마켓을 통해서 나오는 매출이 어디서 많이 발생을 하냐면은 지금 어디까지 업데이트가 됐는지에 대한 뉴스를 제가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네. 게임에서 제일 큽니다. 네. 게임은 게임할 때 우리 막 예전에 뭐 슈퍼고래나 막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큰 돈 게임에다 막 쓰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게임 매출의 30%를 구글 앱마켓에서 그냥 가져가거든요. 네. 근데 그 앱마켓이 싱가포르 법인의 귀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결제를 하더라도 네. 이거는 앱마켓을 싱가포르 법인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 코리아의 매출에는 이게 또 안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실제 매출 12조 원인데 법인세 170억밖에 안 낸 거 아니냐. 네. 이 얘기도 벌써 문제 제기가 꽤 오랫동안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미국에서는 뭐 기사에 나온 바에 따르면은 미국에서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세무 시효가 중단이 된다. 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매기고 그냥 계속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낼 때까지.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내지 않은 과세 자료를 조세 불복 이후에 증거로 제출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이것도 아까 네, 말씀드렸던 법원에서 것처럼 갑자기 들이미는 거예요. 네, 갑자기 들이미는 네. 거. 그런 것들도 안 된다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 통지 불응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그리고 독일은 불응 정도에 따라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비례적 제재 방식도 채택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 하잖아. 그리고 고성원석 의원은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의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네. 시행령을 통해 매출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 과태료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 네. 아니 이건 법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뭐 자세히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법 체계에 근본적인 뭐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법이 딱 정해져 있고 그것만 빠져나가면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또 다른 뭐 영미법 체계 같은 데서는 그 판사의 판단 자체가 새로운 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륙법에서는 좀 그런. 네. 이제 영미법에서는 좀 그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 체계라면 정말 촘촘하게 만들어 놓고 뭔가 상황이 바뀔 때마다 늘 새로운 법들을 계속해서 추가해야만 이것들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의 기술 변화 속도나 뭐 이런 꼼수들의
저 진화 속도는 아마 그 법이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뭐 기존의 어떤 법 해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보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법 체계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저기 있으면은 외국계가 유한 책임에서 자꾸 들어가거든요. 유한 네네. 책임에서 하면 외감에서 빠져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이번 테무도 또 이렇게 그 국내에다가 유한 책임에서 웰코 코리아 설립해서도 하고 있고 이게 참 그래갖고 이제 유한 책임 회사가 외부 감사법 피하려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좀 그런 얘기를 좀 정무에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국내 기업이 역차별받고 해외 기업에 유리한 그런 법 체계라든지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많이 분들이 지루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1라운드가 끝났으니까 고려아연 영풍 그 소식 전해드리면은 네. 어제 공개 매수를 통해서 MBK가 5% 이상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그 어제 성명이 양쪽에서 나왔는데 MBK 파트너스의 성명은 거의 그 승리 선언문처럼 보입니다. 뭐 자본시장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뭐 여기 같이 보시면은 주주분들과 국내 자본시장 관계자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뭐 이런 사실상 승리 선언문이고요. 네. 고려아연 성명은 상대가 제시한 목표치에는 미달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추후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 약간은 좀 아직 뭐 끝난 거는 아니다라는 네. 정도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시기가 좀 되게 어려울 건데 이게 엎치락뒤치락하다 어제 말씀드렸던 얘기가 그거 있었어요. 고려아연 쪽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MBK 쪽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사고 있다. 네.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면은 고려아연의 실질적인 지분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지배력이. 네. 근데 MBK는 조금만 사도 자기 의결권이 다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네. 근데 이전에 영풍과 그 최윤범 매장의 지분율 차이가 한 1%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베인 캐피탈이 사기로 했던 공개 매수로 사기로 했던 가격이 2.5%입니다. 네. 두 개를 더하면 3.5%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MBK 쪽에서 MBK 영풍 쪽에서 3.5% 이상을 의결권을 확보하게 되면 네. 그러면은 여기가 좀 더 유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전에 지금 고려아연에서 얘기한 거는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목표치를 그 전에 7%를 제시를 했던 거는 이쪽에서 고려아연 쪽에서 의결권 주식을 많이 사갈 경우를 염두에 두고 짰던 전략이고 네. 자사주 공개 매수 전략을 짜다 보니까 야 그러면 7%가 아니라 1, 2%라도 더 먹으면 네.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5.3을 가져간 게 뭐 목표치에 미달한 것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거보단 좀 더 센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일 큰 변수였던 거는 이게 자사주 공개 매수였냐 아니면 이거를 공개 매수였냐라는 거고 공개 매수 가격이 89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왜 83만 원에 던졌냐. 네. 라는 부분들도 뭐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혹시 가처분해서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이쪽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대부분 하는 얘기가 혹시 잘 몰라서 반반 뭐 이런 얘기 좀 하시더라고요. 아, 실제로요? 예. 오. 그러니까 대충 한 55만 원에서 올라왔으니까 네. 83만 원 정도는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한 반 던지고 네. 좀 남겨놨다가 이제 고려아연에다 좀 반 던지고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똑같이 반반이 가더라도 판세에서는 고려아연이 좀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물론 여전히 뭐 그 국민연금이 7% 이상 갖고 있으니까 여기가 어느 편을 들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변수로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인 그 MBK의 공개 매수는 마무리가 됐다. 근데 물론 끝나고 나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1차적으로는 이제 뭐 MBK는 사실상 승리 선언을 했고 고려아연은 여전히 변수가 많이 남아 있다라 그러는데 근데 변수라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양쪽 다 네.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뭐 없다 그러면 또 자사 옛날 이상한 짓 하듯이 자사주 산 다음에 그거 백기사한테 넘기고 막 이런 것들도 막 생각은 해볼 수는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어쨌든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1라운드에서는 MBK가 사실상 승리 선언을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 진짜 우리가 권순우 취재팀장이 많이 얘기했었던 그동안은 산업자본은 건드릴 수 없는 돈이었었는데 예. 그걸 이제 금융자본이 건드리기 시작한 게 이번에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새로운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MBK가 이거 일단은 조금 네. 해석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어제 LG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LG? 네. 네. LG 같이 큰 회사도 네. 식구들끼리 싸우는데 만약에 사모펀드 달라붙으면 저 넘어가는 거 순식간일 수도 있다 이 얘기 좀 잠깐 드렸었는데 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사위 얘기 잠깐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부터 갑자기 그 LG 사위 얘기가 막 엄청 나와요. 그래요? 아, 뭐 약간 좀뭐 스캔들 비슷한 걸로 그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스캔들로 나올까? 아, 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론전?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이런 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견제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옛날에는 뭐 칼 아이칸이라든지 이런 기업 사냥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저평가된 기업들 막 매수했다가 막 나중에 팔고 나가고 하면 먹튀했다 막 이러면서 그럼 약간 국민적인 동의라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금융자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산업자본을 이제 뭐 이렇게 조금씩 갉아먹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퍼지게 되면 이게 국가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상황들이 지금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되면 네. 아니, 저는 이게 갉아먹는다는 것도 난 이거 약간 가치 판단이 먼저 들어간 이야기라고. 아 그렇긴 봅니다. 한데 네. 맞아요. 그래서 난 금융자본도 얼마든지 뭐 이런 기업들 지분 확보해 갖고 경영권 가져가는 건 난 이거 그렇게 욕할 일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동안에 산업자본들이 했던 일들을 멈출 수가 없다. 이거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마치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가 기업 다 뜯어갖고 갖다 팔고 인력 구조 조정하고 막 그래도 괜찮다. 야, 권 팀장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분 뭐 5% 있는데 이걸로 그냥 맞아요. 기업 다 지배해 버려. 네. 이게 말도 안 되죠. 맞아요. 전 프로님 말씀이 진짜 맞는 게 네. 양쪽 다 이게 뭔가 잘못하면 잘못하는 거고 잘하면 잘하는 거지. 네. 얘가 산업자본이라니까 무조건 봐줘야 돼. 네. 뭐 금융자본이니까 맞아요.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좀 아닌 거 네. 같아요. 네. 그 제값 받게 해야 되는 거고. 예, 제값을 맞아요. 받으려면 제값을 받아야 이제 우리 주주들도 맞아요. 자기 갖고 있는 주식이 제값 받는 그렇긴 하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금융자본이죠. 그렇죠. 개인 투자자. 네, 네. 아, 그죠. 나눠져 있는. 예, 예. 예. 그 이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증시에서 아마 종종 좀 자주 벌어질 것 같은데 네. 기업들도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주주가치 제고해서 그런 뭐 금융자본들이 야, 이거 먹을래 봐야 뭐 먹을 수가 없겠다 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사실 그게 제대로 된 가치를 그렇죠. 갖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밸류업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기업들도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권순우 팀장님 요 정도에서 보내드릴까요? 예, 정답 몇 번인지 감이 오세요? 그리고 3번 3%에 든 생강. 생강. 진짜 유치하다. 누가 졌어 저거. 권 팀장님 잘 졌는데? 얘인가? 예, 저희가 지금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